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지방직 구급도 이제 끝났죠. 지방직 구급도 끝났고, 이번 25년도 지방직 구급 행정학은 이제 간단히 총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보면 국가직 구급 행정학과 비슷한 난이도로 이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순 암기도 이제 출제가 됐고, 전반적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양 테마까지도 출제됐습니다. 네, 이제 구급 행정학과 비슷한 난이도인데 이런 전반적인 이해도의 측정 문제가 좀 다소 출제되거나 신경양 테마가 출제가 되면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요. 이 지방직 7급이 지방직 9급이 국가직 구급과 차이점은 이런 문제가 좀 출제됨으로써 전체적인 난이도는 국가직 구급과 유사하지만 이제 수험생들 간의 이제 점수 편차는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이제 문제죠. 이제 신경양 테마 관련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공공가치로는 뭐 우리 지방직 9급에서 3년 연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25년 대비 신경양 테마 및 단원별 문제풀이 교재 테마 3입니다. 공공가치관리론에서 이제 나왔죠. 좀 더 깊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12가 규제 샌드박스예요. 규제 샌드박스인데, 오케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봅시다. 25년 대비 신경양 테마 및 단원별 문제풀이 교재 테마 18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1유형으로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 거의 뭐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0번이 데이터 기반 행정입니다. 그러면 25년 대비 신경양 테마 및 단원별 문제풀이 테마 16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실정법이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상으로 이제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서 문제와 같이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이제 이 세 문제 정도가 이제 신경양 테마인데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서 좀 더 다뤘던 문제죠. 물론 이런 것은 신경양 테마에서만 다룬 게 아니라 기본서에서 우리가 심화 수업 때도 주로 다루죠. 그래서 신경양 테마에서는 문제와 같이 좀 더 깊게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제 중에서 문제 16번이에요. 16번. 배당의 강제성의 정도는 19년 지방직 7급에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지문.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만 제대로 했어도 지방직 7급에서 출제됐던 지문이 단독 문제로 이제 출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이따 해설할 때도 보겠지만 그냥 답을 준 거예요. 이건 모르더라도. 좀 이따 해설할 때 참고 바랍니다. 신경양 테마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문제가 명품 행정의 이제 컬에서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문 과목의 행정학의 이제 출제 패턴이 종합적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 패턴이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보다는 전문 과목에서 이제 그 당락을 결정하게끔 종합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행정학 커리를 1년 동안 꾸준히 이수하는 게 이제 행정학에서 좋은 점수를 득하는 비결입니다. 오케이. 이제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이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전형적인 문제죠. 전형적으로 이제 매번 기출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 즉 수평적인 융통성이 있는 것, 이건 계급제죠. 직위분리제는 직렬을 벗어나서 인사이동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오케이. 직무의 종류가 유사해야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위분리제는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거죠. 반면에 계급제는 계급만 같으면 어디든지 이동이 되죠. 그래서 융통성이 커요. 대신에 비합리적인 거죠. 이건 계급제입니다. 2번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 이게 뭐 직무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직무중심. 직위분리제는 직무중심이고 계급제는 사람중심입니다. 직위분리제 옳은 거니까 일단 니은번이 옳은 거죠. 일단 니은번이 옳은 거고. 자, 3번 디귿번 동일정매 동일보수. 오케이, 이게 직무급이죠. 직위분리제 직무급. 오케이, 그러면 니은 디귿 답은 나온 거예요. 신분이 강하게 보장돼요. 직업공무원제 신분이 더 강하죠. 왜?
직무와 상관없이 계급제는 직무와 상관없이 사람 중심의 공직 분류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더라도 신분이 계속 유지되죠. 그래서 직위분리제보다 그 관점에서 신분 보장이 강하고 계급제는 직업 공무원제와 친화적인 겁니다. 이 계급제죠. 그래서 니은 티귿이 답입니다. 2번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인 예산 원칙에서 오케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과목 구조가 작성돼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된다. 오케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된다. 이건 명료성의 원칙이죠. 오케이.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완전성은 뭐 예산 총계주의라 그러는 거죠. 예산 총계주의. 모든 수입은 세입 예산에, 모든 지출은 세출 예산에 공개돼야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한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뭐 얘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 이번에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우리나라 균형 인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대표 관료제는 학문상의 개념이에요. 그 학문상의 대표 관료제를 실현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이름이 균형 인사 정책이고, 오케이. 미국은 적극적 조치라 그럽니다. 자, 봅시다. 장애인, 지방, 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놔둡시다. 장애인 구분 모집제는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시험을 실시하죠. 이게 이제 할당제라는 거죠. 이런 게 대표 관리가 대표적으로 할당제니까. 사회적 소수 집단의 공직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대표 관리제 적용 사례입니다. 맞죠? 봅시다. 요건데 이건 순서를 냈잖아요. 순서인데 이 지역인재는 서울도 하나에 포함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최종학교와 서울특별시 소재가 아니면 할당하는 거잖아요. 얘가 가장 이제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나온 거고, 얘가 가장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역사가 길어요. 역사가 깁니다. 오케이. 이제 여성 할당제로 있다가 이제 이게 양성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양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빠르고 그다음입니다. 오케이. 혹시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1번과 3번과 4번을 이제 소구시키면 2번이 답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갑시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모형 이제 논의 강조했던 게 최초로 이제 독자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입니다. 자, 봅시다.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이에요. 이게 이제 후원적이잖아요. 지원, 후원, 말을 바꿔본 거예요. 영어는 똑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소음서에는 이걸 지원적, 제 기본서 지원적인데 지원이나 후원이나 단어를 바꾼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참여,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참여는 참여란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취는 뭐? 성취 욕구를 북돋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지시하는 거니까. 그럼 얘거든요. 자,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지원적, 오케이,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우스 에반스가 독자적으로 출제될 거라 했는데 이제 주로 우리는 이제 그 상황 변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써놓고 있죠. 얘는 참여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에서 풀었죠. 얘는 성취, 추구, 오죠. 뭐 지시는 아니고 뭐 배려하고 그런데 지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적 리더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4번 같은 문제가 뭐냐면 단순 암기보다는 하우스 에반스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섭렵했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4번 같은 문제를 쉽게 접근하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4번 같은 문제에서 아주 점수를 득점을 못하는 이제 수험생들 간에 이제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봅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이것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해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음미 없는 조직, 네트워크, 매트리스, 팀제 전부 다 뭐예요? 탈관료제, 탈관료제. 변화에 적응하는 탈관료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팀제부터 볼게요. 팀제는 수평적 구조와 자율적 권한 부여로 구성원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적인 문제. 이게 탈관료제 특징이잖아요. 팀제로 대표되는 게 이제 수평적 구조입니다. 매트리스 조직은 기능적 조직의 역할과 프로젝트 팀의 구조적 역할을
동시에 수용하는 이중구조예요. 이중.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뭐한다? 화학적으로 결합해 놓은 거죠.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프로젝트가 사업구조예요. 프로젝트가.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써서 틀려버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계층의 수가 최소화되고, 즉 뭐 계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유기적 구조, 변화에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 3, 4가 다 맞아요. 그럼 1번. 이음매 없는 조직이라는 것은 탈관료제의 린덴식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조직 내부적 필요에 의해가 아니라, 탈관료제는 조직 내부의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 단위와 기능을 분산, 이 말은 뭐예요? 기능 구조에 가까운 설명이죠. 오케이. 즉 기능별로 분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분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음매 없는 조직은 분업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분업 자체를. 협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5번의 답은 1번인데, 이런 문제도 뭐에 해당하냐면, 이런 문제도 단순 어떤 암기식이 아니라 탈관료제의 전반적인 것을 체크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이제 어렵게 접근하는 수험생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전반적인 것에 하지 않고 단순히 뭐한다? 그 서브노트 형식으로 암기 위주로 했지 않느냐는 것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전문 과목은 좀 더 깊고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가치입니다.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개념으로 민주이념 실현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 및 소수 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롤스의 차등의 원리의 이론적, 즉 최소 국대화 원리, 약자에게 더 많았대. 형평성이죠. 뭐 너무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험생이 맞았을 것으로 봅니다. 7번 문제 봅니다.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이거 뭐 적중했느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향적 접근법은 뭐예요? 얘가 결정을 하죠. 그럼 얘가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결정과 집행이 하향입니다.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고 단절된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 과정에서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공식적인 결정자의 의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정책 목표죠. 공식적인 목표. 즉 평가 기준이 정책 결정자의 의도, 다른 말로 하면 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중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상향 접근법은 얘가 결정을 하는데, 얘가 수정하는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적응하기 위해서 결정과 집행을 하죠.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정도 있기 때문에 결정과 집행은 연속적이고 순환적이에요. 우리 이거 뭐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도 판사하고, 심화 때도 판사하고, 문제풀이 때 수없이 판사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상향식 접근법은 집행 과정을 이야기한 일선 집행 관료 행태 맞잖아요. 그래서 이 상향적 접근에서 나온 게 뭐 일선 관료제죠.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자, 하향적 접근법은 목표와 수단 간의 긴밀한 인과관계에 맞습니다. 왜? 목표, 결정 과정 목표를 하죠. 그러면 수단을 집행함으로써, 집행하면 목표가 달성돼야죠. 오케이. 변화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긴밀한 인과관계죠. 자, 봅시다. 뭐 엄격한 분리가 아니라 분리와 단절은 여기고, 여기는 뭐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겁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별도의 설명은 뭐 사족일 수 있죠. 그다음 8번 봅니다. 많이 다뤘잖아요. 공공가치론. 오케이. 공공가치 관리론. 누구하고? 무어하고 보조만이잖아요. 무어는 가치 창출론이고 보조만은 실패 기준이라니까요. 실패 기준. 그래서 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조만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 뒤에 그 다음에 운영 역량을 구성, 전략적 삼각형은 뭐예요? 우리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뭐하다? 이건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죠. 공공가치 창출론이고, 보조만은 뭐다? 실패 기준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1번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그냥 답 1번이고. 그 다음
2번. 신공공 서비스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 잡기보다는 봉사죠. 오케이. 뉴 거버넌스로는 정부와 민간 부분 그리고 비영리 부분 간 상호 신뢰 관계에서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입니다.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분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즉 공공 비시장력의 선택, 시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도입해서 오케이?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극소화시키는 거죠. 9번 문제도 너무 쉽게 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해.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는 뭐예요? 이건 쓰레기통 모형이잖아요. 쓰레기통 모형. 창 모형은 3개예요. 3개. 4가지가 문제 흐름, 정치 흐름, 정책의 흐름. 창 모형은 3가지고 쓰레기통 모형이 4가지죠. 답은 당연히 1번으로 나왔고. 혼합 탐사 또는 혼합 주사 모형은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별하고 지속적인 교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근본적 결정은 합력 모형적으로, 세부적 결정은 점적 모형적으로 하는 거죠. 재정 모형은 정책 결정의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도 고려하는 겁니다. S 모형 중 조직 모형이죠. 투 따르면 정부는 하위 조직들의 연합이죠. 하위 조직은 SOP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10번 갑시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우리가 뭐 동형 모의고에서 이 문제를 답으로 나온 문제를 서너 번은 풀었을 거예요. 봅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성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은 특별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거죠. 오케이? 뭐 겸직 가능하잖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의결을 거쳐 이게 사람이 왜 나와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정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죠. 11번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가 뭐냐는 거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조례를 제정하다, 개정이나 폐지하다. 주민 발언이잖아요. 주민 발언. 뭐 11번의 문제도 난이도가 합니다. 그냥 다 맞으라고 준 문제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번.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둡니다. 규제 일몰제는 규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가 아니라 정하는 거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뭐예요? 보통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죠. 3번. 파지티브적 규제는 원칙 금지잖아요. 파지티브 원칙 금지 외의 허용이고 네거티브적 규제가 원칙 허용 외의 금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네거티브적 규제입니다. 오케이. 파지티브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거. 오케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우리가 좀 깊게 배웠는데 좀 너무 쉽게 나왔죠. 12번에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13번.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행정위원회는 오케이 관청의 성격이 있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겁니다. 오케이. 행정위원회 관청의 성격이 있습니다. 2번.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 조정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위원회입니다. 결정 권한도 같죠. 집행까지도 하죠. 오케이. 과징금 부과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왜? 복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오케이. 독임제 조직은 혼자지만 이원회 조직은 복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도 뭐 쉽죠. 3번입니다. 14번.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본서를 보시면 이 14번의 이 타당성의 개념을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이 개념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잖아요. 1번은 직관적으로 이 개념이고 2번은 이해를 했느냐의 지문이거든요. 근데 출제는 우리 기본서의 두 번째 어떤 개념을 쓸 때 1번, 2번 이렇게 소 넘버링 하잖아요. 개념을 쓸 때 이 2번을 가지고 낸 거야. 2번. 그래서 이거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로 우리가 분류를 가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외적 타당성은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도 일반 맞죠? 100% 맞고. 구성 타당성은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측정하는 측정도. 즉 구성 타당성이 뭐예요? 이론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끔 조작화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성 타당성은 이론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조작화하는 거야. 조작화.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죠. 얼마나 일치하는가. 즉 추상적인 개념을 조작화해서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일치하게끔 측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3번.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표본 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 즉 뭐한다? 정확해야 되니까 연구 설계가 강력하고 정밀하게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오차 범위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4번. 내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우선 외적 타당성의 확보가 아니죠. 내적 타당성이 확보가 되고 나서 일반화가 전제. 원인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나타나야지 이것이 일반화가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기본서에 어떻게 하고 수업해요? 내적 타당성이 1차적 타당성이고 이게 전제돼서 이적 타당성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1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기본서에 있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약간 이해도도 이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회계연도 3월 1일부터 회계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28일까지 다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90일 전까지죠.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 오케이. 이거밖에 없죠. 옳은 거. 각 중앙세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각 중앙세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결산보고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해요. 2월 말까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예산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준예산입니다. 오케이? 어떡하죠? 이거 절대 이혼이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우리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서에 별도로 보조단을 해놨죠. 헌법 조문과 국가재정법의 조문. 밖에 없는 거죠. 16번 아까 총평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7급 19년도 7급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지문. 그러니까 배냉은 이렇게 했다. 1번, 3번, 4번으로 구별했다. 이렇게 지문인데 이게 독자 문제로 낸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근데 이게 왜 그 19년도 7급 시험 문제 기출문제에서 연습이 안 됐다도 이게 풀 수 있느냐면 사회과학이에요. 행정학은 사회과학이 종교를 다루지 않아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지 신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뭐냐면 이 당연히 답을 준 거예요. 2번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 배댕이라는 사람은 엣지온의 영향을 받아요. 엣지온이 강제 공리 규범이죠. 이게 강제죠. 공리죠. 이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답은 뭐 2번이에요. 2번. 17번.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입니다. 오케이. 조세 수입이죠. 오케이. 수입은 대부분 조세 수입이고 지출은 일반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는 거죠. 특정한 세액과 특정한 세출을 연계를 배제한다. 이게 뭐예요?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거죠. 오케이. 준수하는 겁니다. 연계되는 것이 통일성 원칙의 외이고 세출은 주로 국가적 조력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국가의 고유 기능을 수행을 위해 양곡갈, 양곡, 조달, 우체국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부 기업이잖아요. 정부 기업은 특별회계입니다. 정부 기업 특별회계죠. 오케이. 책임 운용 기관도 일부는 일반회계고 일부는 특별회계죠. 책임 운용계 다 특별회계는 아니에요. 일부는 일반회계고 일부는 특별회계죠. 그래서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거. 18번. 정책 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효과성이란 정책 대안이 의도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오케이? 목표 달성도를 말합니다. 오케이.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입니다. 그러면 대응성이에요. 대응성.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거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겁니다. 대응성이란 정책 대안이 수혜 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현 가능성이란 정책 대안의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 즉 현실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케이. 능률성이란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하게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개인과 집단에게 비용과 편익이 분배를 보는 것은 뭐예요? 능률성이 아니라 오케이, 이건 형평성이에요. 능률성은 비용과 편익의 크기만을 보는 거고 이것들의 사회적 배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다루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이제 이거 배분되는가를 다루는다. 이건 이제 형평성에 가까운데 능률성은 100% 아니잖아요. 능률성은 비용과 편익의 총체적인 율만 보는 겁니다. 19번. 뭐 얘도 틀리면 안 되죠.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임용 주체와 경비 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 오케이 부담으로 나누고 지방 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 의장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지방직 공무원의 주된 임용권자는 지자체장이에요. 근데 의회 사무직원이죠. 지방의회에 근무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의 의장이죠.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지방직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의장도 당연히 임용권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이것은 뭐예요? 경력직 중에서 일반직이죠. 오케이. 별정직 아니죠. 특정직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특수 분야를 담당하는 뭐예요? 특정직은 경력직입니다. 특정직은 경력직이죠.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특수경력직이죠. 특수경력직. 오케이.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오케이. 우리나라는 2020년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이제 모든 기출 문제도 다 신경영 테마에서 다루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뭐 맞고. 자, 봅시다.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 과학적인 행정이다. 자, 요것을 지향이 아니라 지향이에요. 지향.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나 증거가 아닌 결정자의 경험이나 이념이나
오케이? 어떤 그 담론적에 의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지향은 추구하는 거, 지향은 억제하는 거죠. 그게 틀린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이제 3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담론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결정자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증거 기반 또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25년도 지방직 구급 행정학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2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너무 답이 쉽게 보여요. 15문제는. 그러니까 나머지 5문제를 중에서 누가 다 맞았느냐 하나 정도만 틀렸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건 총평을 했을 때도 했지만 전반적인 걸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그런 어떤 행정학의 일련의 커리를 좀 꾸준히 이수하시고 했으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이제 구급 공무원들은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군무원 구급이 7월 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고 꼼꼼히 한번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는 새롭게 공무원으로 진입하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시험을 보신 분들은 잠시 긴 호흡과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좋은 성적으로 이제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러지 않는 수험생들은 좌절하지 말고 좀 더 하면 됩니다. 제 주위에서 보면 오랜 강사 경험에서 보면 합격하는 때 1년 빠르냐 1년 늦냐가 있지 열심히 한 사람은 대부분 합격하는 것으로 제가 경험치로서 봐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